정원석입니다. 비가 대충 이제 다 내린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소식이 올라오고 있죠. 올해 우리는 이제 태풍의 영향권에서 별 피해 없이 아주 마치 복이 많은 그런 나라처럼 이렇게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태풍도 무사하게 우리에게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사항들, 기상이변들, 이런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또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재해적인 상황을 보면 마치 어렸을 적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배가가 됩니다. 자, 오늘은 태양광 발전의 수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죠. 한 푼이라도, 10원이라도 매전할 때 높은 가격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마치 그런 노력들은 태양광 업자들에게 견적을 쭉 받아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설치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더 열심히 올인하는 것 같아요. 몰두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P가 있고, 그리고 REC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가장 이제 논란의 중심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예민한 부분이 이제 REC예요. S&P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건 전력 생산 단가예요. 생산 단가. 국제 유가 연동제이고 한 달 선물입니다. 한 달 선물이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다음 달에 공급할 전력에 대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들하고 한 달 전에 미리 킬로와트당 얼마씩 지불하겠다고 계약을 하죠. 그게 이제 S&P입니다. 근데 REC는 뭐냐? REC는 이거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인증서라고 하잖아요. 인증서. 자, REC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석유, 석탄으로 발전소가 CO2 배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 너네들이 CO2를 저감을 시킬 수는 없고, 너네들의 CO2를 저감시키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을 하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재생 발전을 하라는 게 기본 개념인데, 석유나 석탄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형 발전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데 사실은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은데 일단 시간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런 대형 발전사들이 만약에 CO2 배출하는 것만큼의 REC를 이제 CO2를 배출하는 것만큼의 탄소 배출권, 일종의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그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하는 거를, 그러면 민간 발전사,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이겠죠. 이런 민간 발전사의 전력을 너네가 구입해라. 구입하면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한 걸로 삼아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민간 발전사의 태양광 발전소나 아니면 풍력 발전소의 전력을 너네가 사면
그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가지고 발전한 걸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인정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기본적인 증명이 필요하니까 일정 단위, 그러니까 일정 발전량만큼의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 인증서 단위는 이제 보통은 이제 10만 원 단위지만 우리는 이거를 풀어서 킬로와트당으로 환산을 하면 이제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1REC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꽂혀가지고 저놈의 REC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S&P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 REC를 들여다보니 이 REC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면 건물이나 지분 같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그래서 더 이상 환경적인 피해나 환경적인 부담을 전혀 두지 않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1.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0%를 더 주는 거죠. 1.5배의 가중치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토지,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2 가중치를 주고 있고, 새로 바뀐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산림은, 임야는 0.7에서 이제 0.5로 이제 REC가 하향이 될 건데,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요즘에 그런 문의는 별로 없는데, 전지판, 그러니까 모듈의 탄소 인증에서 1등급 전지판, 2등급 전지판, 3등급, 그리고 이제 무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또 이제 1등급 전지판을 쓰게 되면, REC를 0.25배를 더 준다든가, 이런 이제 가중치를 계속 주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가중치들을 계속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꼬리를 잡고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일정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REC를, 지금 이제 현재 REC가 한 1REC당 70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를 1.5배를 받으면은 이제 35니까 거의 100원, 105원 정도 되나요? 1.5배면 105원 정도 되고, 1.2만 해도 한 80원 정도 되니까 90원 정도 되는 거네. 90원 정도 되니까 S&P는 한 150원에서 160원 사이인데, 160원이라고 쳤을 때 일반적인 REC를 S&P에다가 더했을 경우하고 이런 가중치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매점 가격을 이제 상상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이제 REC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지는 결국은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하는데, 저 REC의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REC는 이거 RPS라고 하는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전에는 뭐예요? 이전에는 이제 FIT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원 제도예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래서 높은 가격에 전력을 사주는 제도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가 이렇게 FIT로 시작을 합니다. FIT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MB 정부를 들어오면서 FIT가 이제 폐기가 되고 RPS 제도로 이제 바뀌면서 REC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REC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REC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전력, 생산, 단가가 일치하는 시점. 이거는 뭐냐면 석탄 발전과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생산 단가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고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결국은 이 REC에서 만들어진 RPS에서 만들어진 REC라는 개념이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산업적 기반을 만들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제 고양을 시켜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산업 크기들이 이제 많이 커져서 CO2를 배출하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발전소에서 그 생산하는 전기 단가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력 단가가 같아져서 결국은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를 버려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적 측면에서 부담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담을 없애자고 하는 그리드 페리티가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 이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정도,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는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어떤 무역 갈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도드라진 현상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전력 전환을 할 수 있을까,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다 그러기는 좀 힘들 거야 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내지는 사건들이 이제 생기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그만큼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실제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대륙, 그리고 호주,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적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CO2 배출을 낮추고 정상적인 지구의 기후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결국 인간이 삶을 포기해야 되는, 터전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겠다고 해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막연한 그런 이제 목표 내지는 막연한 개념, 막연한 이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확산이 되어 왔다면, 지금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높은 가치를 이제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RPS에서 만들어진 이제 REC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 1, 2년 동안에 화두가 됐던 것들이 이제 아리백, 지금도 뭐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아리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시행을 이제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만, 탄소 국경, 뭐 흔히 말해서 탄소 국경세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REC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있어서 REC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S&P, 당시 REC였는데, 그냥 이런 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뭐 S&P가 160원, REC가 한 40원,
사실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토대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매장 가격이 2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지금 S&P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40원, 260원까지 이제 올랐다가 지금 이제 150원, 150원에서 160원 사이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REC가 지금 이제 70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S&P도 국제적인 어떤 유가 동향이나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갈등 요인에 의해서 충분하게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REC 같은 경우가 결국은 태양광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인자다라고 인식을 하고, S&P는 일반 태양광 발전사나 아니면은 일반 개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격대지만, 물론 REC도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REC에 붙어 있는 가중치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20년 동안의 수익 차트를 항상 S&P하고 REC를 더하는 가격, 그리고 현재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S&P나 REC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20년 동안의 수익을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정 계획을 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함정이 있는데, 결국은 REC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아리백에 대한 얘기를 꺼내놨어요. 탄소 국경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해요, 이 부분이. 근데 현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를 안 하고 있죠.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는 완제품도 수출합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뭐 자동차 아니면 가전 같은 경우는 완제품으로 수출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중간재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기초 원자재를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가공을 하고, 이렇게 다른 그 물품이나 다른 산업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중간재 제품을 주로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이 중간재들이 결국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역량에 의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모든 산업에서 선택의 상위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EU 같은 이제 서구의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의 중간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을 많이 선호를 하죠. 하지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뭐 비료 이런 산업에서의 탄소 배출은 사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REC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REC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REC를 이렇게 제조업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형 발전사들만 REC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국경을 넘었을 때 국경을 넘는 제품이 탄소를 얼마만큼 만들었느냐,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탄소를 저감을 했다고 하는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REC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자, 간단하게 더 얘기하게 되면 수출업체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수출을 해야 되는데 REC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REC를 구매하려고 보니까 REC가 비싸요.
REC가 비쌉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수출업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국제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수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효과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재 수출로 인한 국부 획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REC를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쉽게 얘기해서 OECD 국가들 거의 대부분들이 수출들을 많이 하죠.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 REC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정부의 입장, 그리고 REC를 구매해서 제품을 수출해야 되는 제조업체는 REC가 무조건 싸기를 원하죠. 어떤 면에서는 REC를 구매하고 싶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국제 수준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간재 중심의 제조업을 가지고 이렇게 풍요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큰 풍요를 뒷받침해주는 수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 라고 막 찾다 보면 결국은 저렴한 REC로 꽂힐 거예요. 저렴한 REC. 자, 그러면 이제 REC의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REC의 미래가 조금 보일 겁니다. 자, 국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성 분포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 국민의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력이 제조 과정에서 얼마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이런 이제 중요한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하나, 이런 산업을 직접 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REC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에 따라서 태양광 산업의 어떤 손익이 이제 손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불안정하게 가져가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얼토당토한 사업 플랜을 짜느냐 하는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태양광을 통해서 그 전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많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금방 얘기한 이제 RPS예요. RPS 제도에 들어가서 S&P하고 REC를 파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PPA죠. PPA. 이거는 이제 자가용 PPA가 있고 사업용 PPA가 있습니다만 다르지 않고요. 이제 올해로 이제 종료가 되는 FIT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래요. 우리는 어떤 제도로 계약을 해야 될까? 우리 태양광은 어떤 제도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나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수익 변동을 내는 절대적인 지표는 REC예요. 근데 금방 얘기했듯이 REC가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REC를 가격을 낮추려고 계속 할 거고요. 또 REC가 낮아야지만이 우리나라 경제가 나름대로 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REC에 대해서 일단은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이런 사회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REC를 어떻게 할 거냐, REC를 어떻게 여길 거냐, REC를 수익 부분에서 얼마만큼 많이 이제 집어넣고 플랜을 짤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REC를 그냥 40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원 정도 되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3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로 좋죠. 정말로 좋지만 이건 이제 발전 사업자들한테는 또 고통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는 REC에 대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태양광 발전 사업은 S&P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S&P 기반만 가지고 사업 플랜을 짜주면은 사업 안 한다고 그러죠. 왜? 실제로 S&P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윤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S&P만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 자, 100kW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S&P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매달 160만 원 정도를 벌입니다. 그쵸? REC가 빠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REC가 더해지면 이게 이제 2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1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100kW 건설하는데 비용이 최대 1억 한 8천 정도 들어가죠. 8천. 1억 8천 정도가 들어가고 보통 한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선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1억 8천은 뭐냐면, 제가 이 금액을 계속 얘기하니까 전향만은 다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발전소를 구축하는 모든 비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발전소를 싸게 구축하기 위해서 펜스는 내가 할 거고 토목도 내가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고급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남아도는 시간, 그러니까 직접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태양광 이제 그 업체에게는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발전사업 허가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발전소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뭐 1억 8천, 1억 7천, 8천은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억 8천 정도 들여서, 자, 매달 160만 원을 받으면 1년이면 얼마 받아요? 1년이면은 거의 1,0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1년이면 2천만 원. 자, 1억 8천 들여가지고 1년에 2천만 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물론 조금씩 수익은 나지만 20년 동안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이 은행이에요. 어떤 소비자한테, 어떤 고객에게 1억 8천을 대출을 해주면서 20년 동안 매달 매해 2천만 원씩 상환하라. 상환하라고 그러면 아마 대출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엄청나거든. 쉽게 얘기해서 태양광 사업은 S&P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절대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REC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남들도 REC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REC를 또 엄청나게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REC에 주목을 해서 REC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머리를 쓰고 하지만, 금방 얘기한 대로 REC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회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EC를 될 수 있으면은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REC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경제 전반이 다 무너지면 태양광 발전소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서 뭐 잘 돌아가는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돌아가 줘야 전기 에너지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인 기본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는 돌아가 줘야 거기에 대한 전력의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REC 자체가 예전에 REC는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가 주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화력발전소는 점점 REC를 이제 구매를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들이 뭔 사업을 추진하고 있냐면 몇 년 전부터 전부 다 저 바다로 나가서 해상풍력 단지들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2, 3년 안에 완공할 때가 다 됐어요. 뭐 대형 발전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10억짜리, 20억짜리의 풍력 발전기를 한두 대 정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걸 대규모 단지로 설치를 하죠. 그러면 거꾸로 대형 화력 발전소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REC가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고 REC를 거꾸로 판매를 해야 되는 판매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EC 가격들이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그런데 이 REC는 국제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모든 상품들에게 결국은 CO2 저감에 대해서 다 동참을 해야 되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것들을 점점 강하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내 그런 그 탄소 국경세를 대신할 수 있는, 탄소 국경세를 피해갈 수 있는 REC 자체의 구매력이 이제 커져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REC의 가격이 높다 그러면 제조업들,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업체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럼으로써 그런 기업들이 경제활동이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량은 분명히 낮아지게 되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REC에 대해서 크게 염두하지 마시라. 그렇다고 해서 REC가 영원히 없어질 거는 아니긴 해요. 아니긴 한데, 그러면 REC를 우리가 얼마 정도 앞으로 예상할 거냐? 한 30원, 4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각종 가중치를 다 버리세요. 각종 가중치 받으면 좋지만 어떤 분들은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버섯사나 아니면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위에다 태양광을 하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물론 창고 같은 걸 지어서 그 창고를 바로 이제 임대해서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태양광의 REC의 1.5배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 지붕 위에, 물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지 조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태양광에 대한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붕이나 이런 옥상 같은 것들은 다 무조건 피해가니까, 그래서 쉽게 태양광 설비들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창고를 지어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1.5 가중치를 받기 위해서 버섯사나 곤충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섯사나 곤충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곤충을 계속 키워야 되고요. 버섯도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죠. 이건 분명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할 거고,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버섯사나 아니면 곤충사의 내용이 가짜로 판명이 될 경우에
태양광 계약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양광 사업이 아무리 수익성이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없던 건물을 새로 만들고 또 없던 일까지 끌어들여서 말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할 거예요. 내가 태양광 발전소에 남는 게 시간인데 그냥 곤충사를 하나 운영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곤충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어떤 일이든 그만큼의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약간 억지스럽게 태양광을 하지 않아도 점점점 태양광에 대한 설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곤충사를 했어. 그 A라는 사람이 곤충사를 져가지고 발전소 허가를 받고 저 연병할 놈의 가중치 1.5에 미쳐가지고 곤충사를 졌고 또 곤충을 갖다 키워요. 근데 곤충을 키우고 하는 부분들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 장관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살 거였는데 더럭 한 5, 6년 하다가 병이 들어갔고 이제 꼴까닥 했어요.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럴 경우는 누구라도 다시 그걸 이어서 곤충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곤충을 계속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태양광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게 저는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데 비용적인 측면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전체 토탈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가장 안정된 수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EC의 중요도를 낮추고 S&P만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P는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물론 현재 이제 국내 S&P의 가격은 이제 천연가스를 기준으로 천연가스 발전 단가가 S&P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가 피크 타임에 이제 전력 생산을 담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전부 석유, 석탄 등 이제 재래식 발전이나 원전 같은 이런 이제 특수한 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제 엉켜가지고 S&P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석유 가격이에요. 석유 가격. 어떤 분들은 이제 S&P도 어쩌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태양광 발전소하고 상관이 없던 분들 특히 이제 자동차 기름 가격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국제유가가 더 낮아지기를 바라죠. 유가가 과연 하락을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점점 유가가 하락할 것 같습니까? 하락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전체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들이 예전에 제조업 기반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메타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타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메타의 코어를 갖추기 위해서 전력들이 많이 요구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래시 제조업 중심의 이전에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보다는 전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유가 하락. 그러면 유가가 어쩌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신데, 조금 더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유가는, 국제 유가는 한 80불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몇몇 선진국 위주로 할 수가 없고요. 이건 전 지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석유를 팔아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산유국들은 거꾸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후위기의 주범처럼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석유가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유국들은 이제 석유를 버리고 다른 먹거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산유국에서 다른 제조업 국가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목적을 다 갖고 있어요.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이 산유국들이 이렇게 다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 이행을 하게 되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이 산유국들이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유가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산유국들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에 동참을 하면서 석유 중심에서 저탄소 에너지 세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같이 동참하게 해주고,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름을 파는 나라가 아니고 다른 제조를 해서 먹고 사는 제조업 국가로 되게 하려면 우리가 국제적인 유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국제 유가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산유국들은 이런 거대한 흐름을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 자체가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 에너지 전환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구에 재앙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P가 크게 흔들릴 일은 거의 없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동절기까지 겹쳤을 경우에 아주 최악을 향해서 우리가 높은 에너지 가격을 부담을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인간의 영리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잖아요. 유럽에서 경험한 전쟁 와중에 러시아에서 가스밸브를 잠금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경험했고 우리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재작년 겨울처럼 그렇게 극심한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쉽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바라보면서 S&P는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 한 80불, 국제유가의 80불 수준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S&P는 거의 고정일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력이 이제 생산 코스트가 좀 더 낮은, 그리고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이런 이제 재래식 발전소에서 통제가 좀 어렵고 그리고 컨트롤이 좀 어려운 재생에너지로 이제 넘어가면 나름대로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S&P가 오를 가능성도 있긴 하죠.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그 폭은 뭐 크지 않을 거고, 결국은
태양광 발전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REC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건데, REC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일종의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했으니까, 자,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저 REC의 가중치를 정말로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REC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REC의 어떤 미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자, 어느 편이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